예, 상철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일은 무슨. 그냥 살 좀 뺀 거예요. 얼마 전 있었던 시조카의 결혼식 자리에서 저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보자마자 그런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푸근한 인상이던 우리 아들 상혁이가 그날따라 유난히도 수척해 보였거든요. 적당히 살집이 있어 넉넉해 보이던 얼굴살은 온데간데 없이 싹 빠졌고 그 아래 목덜미에는 앙상한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어요. 게다가 어릴 적에 유도를 해서 유난히 두꺼웠던 허벅지는 그새 얼마나 얇아진 건지 반년 전 아들이 결혼하며 딱 맞게 맞췄던 정장 바지가 헐렁헐렁한 통바지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살을 뺀 거라고? 아니, 네가 뚱뚱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무슨 살을 이렇게까지 뺐니? 너 완전히 반쪽이 다 됐다. 저번에도 너무 야유였다 싶었는데 오늘은 그새 더 빠진 것 같은데? 너 대체 살이 얼마나 빠진 거야? 꽉 맞던 정장이 왜 이렇게 커졌어? 아니,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엄마. 아들이 결혼한 후로 바쁘게 지내는 건지 볼 때마다 살이 빠져 있기에 그동안은 그저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야위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은 마른 몸을 감추려는 듯 정장 안으로 겹겹이 내복과 셔츠를 겹쳐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라 보이니 대체 옷 아래는 어떤 모양일지 너무 걱정스러웠죠. 저는 계속 걱정스러운 마음에 얘기를 하는데도 아들은 별일 아니라며 제 시선을 애써 피하며 작게 웃기만 했고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대뜸 저희 사이의 말을 가로막으며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 별일 아닌 거 맞아? 갑자기 살이 이렇게 빠지면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아, 어머님, 상혁 씨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상혁아, 너 다이어트 하고 있었어? 그래? 예, 예. 그냥 요즘 살찐 모습이 보기 싫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무슨 다이어트를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니? 너 지금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디 아픈 줄 알 것 같아. 너 대체 얼마나 빠진 거야? 그게 대충 25kg 정도요? 뭐? 25kg? 무슨 살을 그렇게까지 빼니? 너 그러다 죽는다? 순간 아들의 대답에 저는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성인 남자가 갑자기 25kg이 넘게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운동을 해서 보통 사람보다 체격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 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지 저는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건 건강하게 빠진 몸이 아니었거든요. 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힘든 티가 확 났고 너무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꼴이 괜찮다고만 하는 겁니다. 에이, 보기 좋은데 뭘 그러세요, 어머니. 열심히 살 뺐으면 칭찬해 주셔야죠. 어머님 눈에나 야위었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머님이 괜히 유난스러우신 거예요. 뭐? 내가 유난스러운 거니? 사실 상혁 씨 정도면 아직 더 빼야 해요. 요즘 남자들도 체형 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도 이건 너무 말랐지 않니? 얘가 키가 있는데 그 정도로 살을 빼면 어쩌자는 거야. 얘, 너는 옆에서 남편 좀 챙기지. 다이어트 중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다이어트 중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뭐? 그럼 너는 지금 상혁의 저 모습이 괜찮다는 거니? 그럼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는데요? 엄마, 나 정말 괜찮아요. 저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민정이도 다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들의 상태를 보고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는 제 말이 타박하듯 느껴진 건지 저를 쳐다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되어 아직 가까워지지 못한 며느리가 저를 뚫어져라 보며 따지듯 그렇게 말을 하니 저는 괜히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옆에 있던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까 제가 괜히 부부 사이 일에 관여하는 건가 싶어서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그러지 마라.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지.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건데요. 아니면 혹시 어머님도 다이어트 원하시면 식단표 보내드릴까요? 보셨다시피 아주 효과 직방이에요. 염려스러운 아들의 모습에도 태연하게 웃어넘기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를 걱정만 더 커졌습니다. 다 큰 자식 결혼만 시키면 자기 아내랑 오손도손 잘 지낼 줄만 알았는데 설마 하니 결혼시킨 지 반년 만에 다시 걱정거리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제 나이 이제 60세. 저는 오래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하에 아들, 딸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두 자식을 키우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자식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죠. 그렇게 고생한 끝에 두 아이는 자랑스러울 만큼 잘 자라주었고 그런 아이들을 결혼시키면 제 할 일도 다 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시집간 딸아이에 이어서 아들까지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며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죠. 며느리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날, 저는 똑 부러지고 야무진 며느리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서 그런가 남편에게 기대어 사는 약한 여자보다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들이 좀 생긴 것과 달리 성격이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편이라 그런 아들의 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똑 부러지는 며느리를 바랐었는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맞아요, 엄마. 민정이가 워낙 일을 잘하는 편이라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너희들 결혼식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야 제일 좋지. 그래, 안 그래도 내가 혼자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걱정했는데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걱정 마세요. 앞으로도 제가 다 알아서 잘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저였는데 막상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왠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언제는 그런 며느리 바라더니 마음이 바뀌었냐며 질책하실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괜히 아들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아들 녀석이 부부간에 자기 의견도 내고 할 줄 알아야 할 텐데 뭘 하더라도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보니 벌써부터 아들이 며느리에게 꽉 잡혀 사는 건가 싶었어요. 뭐 며느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만 준다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며느리가 영 어려웠습니다. 뭘 좀 부탁하거나 시키려고 해도 딱 잘라 자기 얘기를 하는 아이라서 제가 선뜻 무슨 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약속을 좀 잡으려고 해도 자기 스케줄에 맞춰달라며 부탁하는 며느리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며느리살이를 당하는 기분이기도 했죠. 그렇다고 괜히 부부싸움이 될까 싶어서 아들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서는 며느리 눈치에 아들을 자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거의 몇 달 만에 집안 행사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이 제 기억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살이 많이 빠진 건지 아들이 결혼하고 반년 만에 그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키 180에 85kg 정도였던 아들이 어느새 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하게 말라 있었거든요. 어깨뼈가 도드라져 셔츠 밖으로 튀어나온 모습이며 홀쭉해지다 못해서 턱 아래 페인선까지. 말 그대로 아들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모습에도 며느리는 그저 다이어트 중이라며 제 걱정을 일축해버리더군요. 상혁아, 너 대체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거야?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머님. 요즘 저랑 같이 식단 조절 중이라 살이 좀 빠졌어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런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는 며느리의 말투가 참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묻지 말아야 할 말을 물었다는 듯 대꾸하는 며느리의 말이 듣기 좋지 않더라고요. 정작 아들은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조용히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하다 싶었죠. 저희 아들은 원래 음식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먹고 잘 뛰고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마르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음식을 영 먹는 것 같지가 않더니 그날도 피로연 뷔페에 앉아서 음식에는 손도 거의 대지 않는 겁니다. 상혁아,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먹지를 않아? 하나도 안 먹었잖아.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괜찮아요,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계속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라도 하는 듯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결국 방어적으로 나오는 아들의 태도에 저는 더 캐묻지 못하고 아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와 가까운 사이였으면 어떻게 된 일이냐 따져보기라도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늘 밝고 건강하고 햇살 같은 아이였는데 늘 주변을 먼저 챙기고 밝은 에너지를 내뿜던 아이가 기력 하나 없이 죽은 시체처럼 있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비단 살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괜찮다는 말만 뱉으며 저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빛이 너무 텅 빈 것처럼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이면 분명 한창 행복해야 할 시기일 텐데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들 부부 집에 반찬을 좀 나눠주겠다며 불쑥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미리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갔었는데 이번엔 그냥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고 저를 마주한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상혁아, 나왔다. 어머님?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미안하다. 내가 전화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없지 뭐니? 그렇다고 이 무거운 걸 들고 다시 갈 수도 없고 말이야. 김치만 좀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 잠깐만 들어갔다 가도 되겠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면 좀 곤란해요.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내가 오늘은 사정이 있었잖니? 한 번만 이해해 주렴. 들어오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갑자기 찾아온 제가 못마땅한 것을 내놓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들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가 반갑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자기 기분을 다 내비치는 며느리도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죄인이라 그러더니 저도 아들 가진 잘못으로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거실에 들어섰더니 그 안의 공기가 너무 싸늘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뭔가 비어있는 느낌처럼 사람 사는 집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행복한 신혼집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
찬장이랑 냉장고 문에 자물쇠를 해놨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끼리 장난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혁 씨 다이어트 중이라고. 상혁 씨가 자꾸 야식을 찾아서 야식 끊는 중이라 못 열게 해둔 거예요. 야식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도 뭘 자물쇠까지 해놨니? 그렇게 해야 의지가 생기죠. 이 나이에 다이어트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의 말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죠. 왜 굳이 집안에서 자물쇠까지 하는 건지, 부부 사이에 음식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단기간에 아들의 몸이 그 정도로 마를 정도로 체중 감량에 집착을 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일이 며느리의 말처럼 단순한 다이어트 문제가 아닐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일에 개입하기로 결심했죠. 아무리 독립한 자식의 일이라고 해도 제 아들 일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야윈 아들의 보약을 지었다는 핑계로 다시 아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며느리가 잠시 집을 비웠을 시간에 주방과 거실 사이사이에 조심스럽게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업체에서 알려준 대로 설치를 하고 나오면서도 마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기분에 카메라를 만지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과연 내가 아들 며느리의 신혼집에 이러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시에는 제 스스로가 미쳤다고 생각도 했죠. 하지만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밖에서 딴 거 안 먹었지? 샐러드 먹은 거 맞지? 혹시라도 나 몰래 밖에서 뭐 먹거나 몰래 군것질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주 쫄쫄 굶겨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할 테니까. 대답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시원치 않아? 하기 싫다 이거야? 아니, 힘이 없어서 그래. 알겠어. 내가 다 당신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나처럼 남편 건강 챙기는 아내가 흔한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은 결혼 잘한 줄 알아야 해. 그렇게 카메라를 지켜본 결과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은 집안에서 며느리에게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아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쥐똥만큼 적은 풀떼기 몇 가지를 내어주고 있었고, 냉장고와 찬장에는 자물쇠를 걸어 제 아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종일관 제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했고, 아들은 힘이 없는지 작은 대답도 겨우 하며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아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그저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배가 고프길래 그러는지 집안에서는 거의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맞는 건지, 저는 제 아들의 식단을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며느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먹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결국 허기에 지쳐 참다 못한 아들이 며느리가 없는 사이에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죠. 그러다 잠시 뒤 아들이 몰래 사탕 하나를 까먹는 순간 그 광경을 목격한 며느리가 난리를 피우며 제 아들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먹었어? 그게 아니고, 그거 설마 사탕이야? 내가 군것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 몰래 먹었지? 너 또 거짓말이야? 진짜 살찌는 게 그렇게 좋냐?
내가 너 그렇게 뚱뚱하게 만들려고 결혼한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지금 말이면 다야? 미안하면 애초에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고 있잖아. 평생 그렇게 루저처럼 살고 싶어? 며느리는 거침없이 말했고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광경을 저는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자존심이던 아이가 누군가의 앞에서 그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아들의 신혼집으로 달려가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들으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제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계획해야 했으니까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걸 넘어서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저는 즉시 영상을 저장했고 변호사를 만나 법률 자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잘라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지만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계속된 며느리의 폭언과 가혹한 시기 제한에 시달리던 아들은 어느 날 밥도 먹지 못한 채 집안에서 쓰러졌는데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는 비정하게 제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소파에 왜 들어누워? 여보, 나 119 좀 불러줘. 나 너무 어지러워서 그래. 뭐? 119?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지금 쇼하는 거야? 쇼하는 거지? 배고파서 밥 달라고 이제는 기절쇼까지 하네? 어지럽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내가 너 언제 죽으라고 굶겼냐? 여보, 제발. 나는 신고 안 해줄 거니까 내 앞에서 꾀병 부리지 말고 병원 가려면 네 발로 일어나서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와 정서적 지배,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위협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그런 위험에 내몰 수 없었던 저는 곧장 아들의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까지 도착했을 때 저도 거의 이성을 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라고 대문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나중에 보니 손이 다 멍들어 있더라고요. 저의 소란에 며느리가 결국 문을 열었고 저는 저를 가로막는 며느리를 밀치며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많이 아픈지 쓰러져서 웅크리고 있는 제 아들이 있었죠. 상혁아, 내 아들. 엄마? 엄마가 왜 여길... 어떻게... 제가 아들의 이름을 외치자 아들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우 며칠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의 눈은 퀭하고 더 안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아무 때나 함부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짓? 무슨 짓?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니? 내 아들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너는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앉았어? 내 아들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기어이 내 아들을 죽일 생각인 거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이 사람 지금 꾀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각방 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참견하세요? 그래도 집에서 안 늦쫓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뭐? 여기가 어떻게 집이야? 감옥이지. 네가 이렇게 하는데 내 아들이 이 집에서 하루라도 편했겠니?
내 아들을 지옥에 살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해? 너무 뻔뻔하고 당당한 며느리의 모습에 제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저를 보고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부모라도 부부 문제에 이렇게 함부로 끼어들고 집에 막 들어오시면 안 되죠. 너무하시네, 진짜. 그리고 이 사람 건강 문제도 제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알아서 다 해? 그래서 네가 지금 다 알아서 해서 내 아들이 이러고 있는 거니? 지금 내 아들 눈에 초점도 없고 식은땀 흘리고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는데 이래도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굶었다고 제 앞에서 시위하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일에 어머님이 괜히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너 정말 못 말릴 아이구나. 그래도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든 참고 너를 이해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는 아주 안 되겠어. 안 되라야. 상혁아, 우리 가자. 엄마 집으로 가자. 아들이 걱정되었던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며느리와 입씨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어떻게든 아들을 데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곁으로 다가가자 아들은 고개를 흔들며 애써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냥 가세요. 제발 이러지 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꼴로 그러고 있으면서. 안 돼. 오늘은 너 엄마 말 들어야 돼. 그러자 제 말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치 제 아들을 정신적으로 조종하려는 듯 제 아들을 향해 따지더라고요. 상혁 씨, 나 지금 이 상황 너무 불쾌해. 내가 상혁 씨랑 결혼한 거지 어머니랑 결혼한 거야? 어떻게 어머니가 우리 일에 이렇게까지 끼어드실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 위해 노력했는데 그건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너 그만 못하니? 어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야말로 너희를 위해서 그동안 참아왔건만 내가 며느리인 너를 얼마나 위하고 배려했는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야? 어머니야말로 남의 일에 신경 끄시라고요. 결혼한 자식한테 왜 그렇게 간섭이세요? 이럴 거면 자식을 뭐하러 결혼시키셨어요? 평생 끼고 사시지. 오냐, 나도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해? 아줌마야말로 그만해요. 자식 낳았다고 유세야 뭐야. 당신 아들은 이제 내 남편이에요. 내 거라고요. 며느리는 제게 기막힌 막말을 쏟아부었고 저는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가라 그러고 며느리는 저리 기고만장하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가 제게 대들던 그 순간 저를 말리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상혁아, 그만해 제발. 당신 어머니 당신 손으로 직접 내보내. 알겠어? 입 다물어. 당신 그만하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했잖아. 상혁아, 엄마, 저 데리고 나가주세요. 저 여기서 저 여자랑 더는 못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 아들은 결국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당황한 듯 더 이상 말하지 못하더군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곧바로 119를 불러 상혁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거기에 심한 위험에 저혈당과 빈혈 증상까지 겹쳤네요. 혈소판 수치도 너무 낮고요. 더 늦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환자가 어디 오지에 있기라도 했나요? 정상적인 30대 남자가
이 지경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의사의 그 말에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안일하게 내 아들을 방치해 왔다는 생각에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지경이 될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그 집에서 내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건데 증거를 잡겠다고 참고 기다렸던 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요망한 며느리를 내쫓으려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아들이 저한테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었는지 뒤늦게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쫓아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그 아이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너 오늘부터 우리 상혁이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말씀이세요? 네가 지금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뻔했어.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상혁 씨를 왜 죽여요? 저는 그냥 상혁 씨랑 완벽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네가 무슨 행복을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이 다쳤어. 내가 봤을 때는 너 제정신 아니다. 어떻게 지 남편을 이렇게까지 괴롭혀? 사람을 정말 말려 죽일 생각이었니? 여태까지는 네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더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다. 너를 벌 주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거야. 벌이요? 무슨 벌이요? 저는 그냥 상혁 씨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혁 씨도 동의했었다고요. 그 착한 애가 네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 너는 그런 내 아들을 이용하고 마음대로 주물러댄 거고 아무리 욕심이 과해도 적당히 했어야지. 그 건강하던 애가 몸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데도 어디 그딴 소리를 해? 이러다가 내 아들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 너 똑같이 만들어줄 거다. 어머님이 오버하시는 것 같네요. 좀 어지러워서 그런 거니 쉬면 될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이나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일로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신 거 아니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될 텐데요. 상황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 애는 정말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전혀 모르는 듯 천진난만하게 제 앞에서 떠들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듯 끝까지 자신이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제 며느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당하고 똑부러진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교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그 애에게서 제 아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종일관 아들의 곁을 지켰고 그 사이 며느리는 아들 옆에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인지 아들은 병원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식단을 제한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 밥도 마음 편히 먹고 조금씩이지만 살도 다시 붙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 이혼 얘기에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혁아, 이혼하자. 엄마, 이대로는 더 못 참아. 그치만 민정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라, 상혁아. 반대로 상혁이 너는 민정이 걔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니? 그건 상혁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넌 지금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엄마가 네 편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참지 마. 진심 어린 제 말에 아들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고 한참 흐느끼던 아들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 진짜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그런다는 말을 믿었어요. 근데 점점 정도가 심해지면서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헷갈렸어요. 그러다 나중엔 그냥 제가 짐승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육을 당하는 건지 이 고통이 대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힘든 걸 어떻게 견뎠니? 불쌍한 내 새끼. 하지만 이혼은 모르겠어요. 민정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상혁아, 민정이 걔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몰라. 설령 안다고 그래도 언제 또 그런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니? 엄마는 더 이상 네가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아. 네가 민정에게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 애가 너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학대고 핍박이야. 이제는 너도 알잖니?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집착은 사랑이 아니야, 상혁아. 그러니 제발 너와 엄마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아들은 제 말에 하룻밤을 꼬박 고민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마음 약한 아들은 이혼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듯 했죠.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생각 정리를 끝냈는지 결의에 차서 제게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게요. 엄마 말이 맞아요. 날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상혁아. 이게 옳은 결정이야. 그럼 앞으로의 일은 엄마가 다 해결하마.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리고 몸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 정말 감사해요, 엄마. 엄마한테 못 볼 꼴 보여서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아니랬어. 그동안 엄마가 나서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그렇게 아들의 결심을 들은 저는 그 길로 곧장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CCTV 영상들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경찰과 상담을 했죠. 경찰은 그 영상으로 제 아들이 가정 내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며느리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보호 명령 신청도 가능하다며 제게 희망을 주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정확한 심리 상태와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들이 정신과 상담도 병행하게 했고 그날로 보호명령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찰 조사. 이제는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닌 가해자와의 대면이 남아있었죠. 며느리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알자마자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뻔했던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러자 문자 폭탄을 보내더군요.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로 집요하고 끝없는 문자 세리에 저는 다시 한번 그 아이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잠깐 상대하는데도 이렇게 버거운데 그런 여자와 한 집에서 살았을 제 아들은 어떻게 견뎠을지 차마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조사를 위해 며느리가 경찰서에 나타났고 저 역시 변호사를 대동해 입장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마주한 며느리의 첫 마디가 걸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따위로 하실 거예요? 뭐? 대체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이 좀 빠졌는데 그게 뭐예요? 살 빼게 도와준 것도 죄래요? 무슨 죄명인데요? 끝까지 뻔뻔하고 당당한 그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러자 경찰이 제 대신 나섰습니다. 남편의 식사 제한, 정신적 위협, 통제적 언행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뭐요? 아니요. 저는 단지 건강을 위해 조언했을 뿐이고 그건 다 남편을 위한 거였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말을 들어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증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영상의 존재를 몰랐던 며느리는 그제서야 당황하며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여기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대체 무슨... 해당 영상은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혐의의 증거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학대는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집니다. 그럴 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남편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 생각한다는 애가 다 큰 남자를 입원까지 시키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은 지금 울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내용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식사를 통제당했고 허락 없이 간식을 먹었다고 체벌 수준의 질책과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언어 폭행도 가정폭력에 해당되거든요. 게다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이셨네요. 단호한 경찰의 음성에 그제야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이해한 건지 그동안 제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던 그 애가 갑자기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저를 보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남편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너무 집착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 그동안 하나도 안 죄송하던 애가 이제서야 죄송하다 그러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동안 전혀 잘못한 줄 모르고 있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이제서야 네 죄가 이해되는 모양이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상혁 씨 만나서 제대로 사과도 할게요. 어딜 감히. 그저 죄송으로 끝날 일이면 내 아들 건강이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겠지. 이제 사과는 할 필요 없다. 앞으로 나는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야. 최대한 모든 협의를 적용해서 너를 벌받게 할 거라고. 어머니, 저는 상혁 씨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네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설마 진심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할 거야. 네가 한다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니까. 네 옆에 내 아들을 뒀다가는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 싶구나.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설 생각하지 마.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정식으로 정서적 학대 및 가정 내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제 아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 애는 제 아들에게 연락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찾아올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틈을 이용해 빠르게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에 안도했는지 그제서야 긴장을 풀며 조금씩 얼굴빛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괜찮겠죠? 저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건 줄도 몰랐고요. 그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건데 왜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상하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제 다 잘 끝날 거야. 아들의 말에 저는 식판 위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토록 가슴 졸이던 순간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며느리만 제대로 죗값을 치르면 모든 일이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애는 제 생각보다 질기고 교활했습니다. 며느리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남편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을 뿐이며 시모가 결혼 초기부터 자신을 싫어해 오해와 갈등을 유도해온 정황이 있다며 저를 되려 가해자로 몰아가려 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제가 제공한 영상과 아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판단했고, 그러자 며느리는 뒤늦게 수습을 하려는지 기어이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혁 씨, 여보, 나야, 나왔어. 내가 미안했어.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이제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길 생각이야? 어머니, 저 사과하러 온 거예요. 상혁 씨와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저도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2번만 더 생각했다가는 아주 내 아들을 죽였겠구나? 저도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기 바란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살만 좀 빼면 완벽해질 것 같아서. 네 욕심에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니? 너 때문에 상혁이는 죽다 살아났어. 게다가 어디 그뿐이야? 네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 건강하고 박던 애가 너 때문에 상처받아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어. 그런 너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니? 다 제 실수예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되돌리고 싶어요. 내 아들 괴롭힐 때는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이딴 소리. 말도 안 되는 이 억지 더는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하고 내 아들 앞에서 썩 꺼져. 제발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상혁 씨, 당신 나 사랑하잖아. 어? 정말 나 고소할 거 아니지?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상혁 씨. 협박인지 애원인지 모를 듯 발광하며 소리 지르는 며느리의 모습에 병실 안에 있던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그의 꼴을 더 보고 싶지도 않다는 듯 외면해버린 거죠. 상혁 씨, 내가 이제 잘할게. 다이어트 하라고도 안 할게. 제발 나 용서해줘. 응? 엄마, 저 사람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나를 찾아올 수 있죠? 그래, 저 애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다. 엄마가 쫓아낼게. 며느리는 결국 병원 보안팀에 의해 퇴거 조치를 당했고 접근 금지 조치 위반으로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며느리에게 제대로 불리하게 작용했죠. 결국 검찰은 며느리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없이 정식 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녀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까지는 피했지만 벌금 800만 원과 보호관찰 1년, 그리고 제 아들에게 2천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 배상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직접 피해 진술을 하고 그동안의 정신과 치료 경과와 체중 변화와 건강 상태에 관련된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혼 조정 기일. 법원에서 다시 마주한 며느리는 법정을 나서며 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발걸음을 멈췄죠. 이제 와서 제 아들에게 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떤 핑계를 대려는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상혁 씨, 이거나 못 들었어? 우리 이혼했어. 이제 완전히 끝이야. 미안해. 근데 나 진짜 당신 사랑했어. 나는 정말 당신을 걱정해서 그런 건데. 나는 그냥 우리가 완벽했으면 했어. 완벽하게 가꿔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으면 싶었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거야?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지. 내 삶은 누가 조종하는 게임이 아니야. 당신도, 하물며 내 어머니도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미안해, 정말. 내 욕심이 과했어. 당신 욕심에 내가 무너졌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죽어갔다고. 당신이 진심으로 그걸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제라도 반성한다면 다시는 그러지 마. 나중에 나 말고 다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때는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마. 계속 그렇게 한다면 당신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아들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그 후 며느리는 직장을 잃고 SNS와 연락처를 모두 정리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참 후에 주변에서 들려온 소문에 따르면 그 애가 제 아들에게 했던 짓이 주변에 알려지며 지인들과의 관계도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 가족마저 등을 돌리며 결국 가족들 등살에 지방으로 내려가 요양 중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더 궁금하지는 않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애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 아들이 되찾은 삶을 지키는데 집중했을 뿐이죠. 그렇게 며느리와 이혼한 후 아들의 삶은 제 생각보다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퇴원 후 아들은 회복을 위해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가족들 모두 아들의 휴식과 회복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시집간 딸도 동생을 챙기고 저도 아들의 곁에서 매일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이며 아들을 살뜰히 돌봤죠. 덕분인지 아들은 몸무게도 점차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니 자연스럽게 아들도 웃음을 되찾더군요. 엄마, 나 요즘 다시 살 것 같아요.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보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자기 존재를 누른 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느껴졌으니까요. 엄마, 나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 해요. 정말? 정말 괜찮겠어? 그럼요. 이제는 저도 다시 일어서야죠. 너무 힘들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황장애도 그렇고 아직은 좀 버겁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 이제 용기가 나요. 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를 누르고 있었던 건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 사람이 어쩌든 간에 제가 단호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건 네가 너무 착해서 그렇지. 그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찾으려고요. 어쩌면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큰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큰 욕심은 없지만 그냥 소소하고 즐거웠던 제 일상을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곁에 엄마가 계시니까요. 그래, 그거면 됐지. 천천히 해도 좋아. 이제는 너한테 맞는 삶을 살아. 이제서야 아들이 비로소 새 출발을 할 용기를 얻은 것 같아서 아들의 말에 저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얼마 뒤 예전 직장에서의 복귀를 제안받았고 다시 사무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다시 건강하게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다들 반가워했고 아들의 성실함을 알고 있던 상사들도 제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줬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그 옆에서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